안녕하십니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하고 언택트로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미중 갈등의 현상과 본질입니다. 제가 부제를 끝나지 않을 갈등 구조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 미중 갈등은 금방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올해 2020년의 세계는 아주 두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창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 원래 있었지만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미중 갈등이 아주 격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올 한 해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전 세계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두 개의 주요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은 왜 갈등을 일으키는지, 어떤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나타나는 현상과 그 안에 숨어 있는 본질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이렇게 미중 관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쭉 정리하면서 한국이 취해야 할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올해 세계, 말씀드린 대로 이 코로나19 그리고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미중 갈등은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도 특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다 격렬해졌는데, 거기에 이 코로나19라는 미지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이걸 더 부추기고 있는 거죠. 이러한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겹쳐서 국제 질서의 변화의 전조가 보인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의 시대를 연출해서 아마 탈세계화로 이끌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국제 질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국제 질서를 한번 볼까요? 2차 대전 이후에 그 미소 양극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0년대 말에 소련 동구 사회주의 진영이 해체가 되면서 미국 유일 강대국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78년도에 개혁 개방을 천명한 중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세계적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08년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제2위의 경제체로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 유일 강대국 시대가 분명히 8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이 됐고, 독주를 하던 체제가 중국이 미국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많이 따라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중국을 좀 제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국제 질서 변화의 전조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특히 1995년에 출범한 WTO 체제, 이 WTO 체제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다자무역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하고, 개방된 시장 경제를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법으로 규정한, 그리고 인류의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제도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근데 꼭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각국의 그 흐름을 보면 일부 국가들은 비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시도하는 국가들도 생겨났죠. 이 비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힘의 지배, 그리고 신보호주의로 불리는 배타적 보호주의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춘 중상주의적 개별 국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제도와 규범,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로섬 게임, 그러니까 나만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지는 거죠. 이제 이런 제로섬 게임이
파워를 중심으로 형성이 돼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탈세계화 또는 국제 질서 변화의 전조가 분명히 있어 왔다.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세계화, 뭐 지구촌 시대 이거에 대한 변화를 이미 추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온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G2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은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앞에 두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자기 고립주의에 빠져 있고, 중국은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면서 이 코로나 책임론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항하는 자유주의 세력으로서의 선봉장 이런 역할을 계속 강조하고 나서죠. 그래서 지금은 G0 시대다. 아무도 세계를 이끌고 가는 국가가 없다. 물론 이 G0라는 말은 이미 2010년도 전후에서 미국의 미래학자들을 중심으로 향후에는 어떤 국가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형태가 되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이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돼서 제가 쓴 글이니까요. 한번 참고 삼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폭이 넓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부닥치지 않는 지역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닥치죠. 동남아를 둘러싸고도 부닥치고 중남미,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국 내부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압박하고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들어보셨을 1대1로 One Belt, One Road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출발해서 육로로 가는 경제 지대, 그리고 해상으로 가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해상 실크로드, 이 두 개를 1대1로라고 하는데, 이 1대1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가 중국 지도를 바라보고 동쪽으로는 태평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잘 아시는 미일 동맹, 한미 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구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동진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중국은 서쪽을 택합니다. 1대1로 정책은 대표적인 중국의 서진 정책이고, 마침 미국이 소위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데서 정책적 실패를 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힘의 공백도 생겼습니다. 1대1로는 당초에는 중국이 경제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주 공식적으로 중국 주요 외교정책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과 미국은 각자의 이익 범위를 놓고 다툴 수밖에 없고, 중국의 부상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형태로 가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19 발원 논쟁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역협정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과 자유항행의 원칙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기술 패권을 둘러싼 화웨이 논쟁, 그 다음에 언론 자유, 유학생 문제, 홍콩 문제, 대만 문제, 그 다음에 신강 위구르의 인권 문제, 이런 것까지 다 얘기가 나오니까 안 싸우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느 누구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극대화되면서 사실은 양극 시대 이후에 미국을 선택했던 많은 국가들이 소련의 붕괴로 자연스럽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에 들어가는 국가들이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중국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국가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미중 갈등 속에 아시아 국가들의 줄서기, 이거 뭐 지금도 변하고 있지만 우리만 겪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자 문제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자적 형태로 미국, 중국 당신들 너무 그렇게 하면 여러 나라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복잡한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특히 2020년 들어서 이 코로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아주 복잡한 단계로 가는데,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주제인 미중 갈등,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상적으로는 관세 전쟁을 두고 막 움직이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더 심대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 구조의 현상과 본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요, 사실은 원수국가죠. 특히 그 6.25 때 이 한미 동맹, 이제 이거에 한국이 남침을 받아서 반격을 통해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중국의 인민해방군, 조선의용군이 진주하면서 사실은 밀렸고, 그래서 38선을 두고 격전을 치르다가 실제로 이제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팽창을 막아야 되는 또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소의 패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에 키신저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양측이 협력 구도를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1971년 키신저가 마오쩌둥을 만나고요. 1972년에 드디어 닉슨까지 방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79년에 미국과 중국 간에는 수교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특히 미중 수교 같은 경우는 덩 샤오핑이 중국을 개혁과 개방을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덩 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했고, 사진에서 보듯이 클린턴을 만나죠. 개혁과 개방이라는 거는 소위 특히 개방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국제 분업 체계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91년도에 공식적으로 냉전이 종식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면서 1995년에 WTO 체제가 출범을 하는데, 중국은 WTO 체제의 사실은 원체약국입니다. 이 원체약국이라는 게 뭐냐 하면 2차 대전 끝나고 WTO 체제 같은 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ITO 체제라고 하는데, 이 ITO 체제 중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란 부분을 가지고 95년까지 국제무역 질서를 규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장개석의 중화민국 시대 때 이 소위 가트 체제의 원체약국입니다. 그러고 나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그러니까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에서 중국이 공산당이 이겼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법통 지위를 1971년에 유엔에서 이어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화민국은 이제 퇴출이 되고 그 지위를 중국이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화민국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이제 중국의 합법정부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계약을 체결했던 가트에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데 서방 세계는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고 환율도 맘대로 자신들이 시장도 조작을 하고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WTO 체제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계속 발전을 하고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3%를 넘어서는 시기가 왔어요. 근데 이 전 세계 경제에서 3%를 차지한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은 뭐 중국이 15, 6%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을 2001년도에 WTO 체제에 받아들여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간의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중국은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에요. 그리고 78년 이후에 개혁 개방이 쭉 진행되면서 인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성장을 합니다. 경제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국제적 지위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서 드디어 2010년경에 서방 국가들을 다 추월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은 이만큼 있고 중국은 아직 미국은 추월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국가들은 다 추월을 한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미국 경제의 70% GDP에 육박을 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이거 미제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제조업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미제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제조업 생산 자체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볼 때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 갈등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갈등 구조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그전에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안 써도 됐는데, 이제는 중국이 따라온 거죠.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게 됐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죠. 중국과 공존을 하면서 더 협력 분위기로 이익을 만들어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 이익이 침해당하니까 중국을 압박해서 못 쫓아오게 할 것이냐, 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해서 더 이상 도전하지 못하는 세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 몰랐던 거예요. 경제 대국, 제조 대국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동력이 죽을 줄 알았는데 경제 대국이 경제 강국으로,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혁신 강국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리고 그 힘을 세계에 투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잘 기억해 보시면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천명하고 그 다음에 장저민이나 후진타오가 나왔는데, 여기까지의 관심사는 중국 국내 문제였어요. 도농격차, 빈부격차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럴 거냐. 그런데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는 뭘 하죠? 중국의 힘을 대외로 투사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중국의 꿈이에요. 중국몽이라는 거. 이 과정을 미국이 그냥 놓고 있다가는 언젠가는 중국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압박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그러지는 않지만 자신의 GDP의 한 60% 정도가 되는 국가들은 속된 말로 미국이 손을 다 봤죠. 독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습니다. 일본도 잘 아시는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일본이 그거 하고 나서 잃어버린 20년, 3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련은 미국만한 경제력이 없었는데 레이건 시절에 스타워즈 계획을 발표하죠. 소련에 대비해서. 그럼 소련도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건 우주 계획이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소련도 따라합니다. 근데 이게 황새 쫓아가다가 뱁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꼭 소련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재원과 힘을 소비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 중국도 그 바운더리 안에다 놓고 보는 거죠. 이 아래 그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는 이미 중국이 2013년에 미국을 이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빅맥 지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얼마큼 먹는데 중국에서는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얼마큼 먹는다. 이게 이제 소위 빅맥 지수라는 건데,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겠죠. 상대가 안 되지만 1인당 10,000불 시대, 미국은 70,000불 가까운 이런 경제 1인당 소득을 갖고 있지만 중국은 곱하기 14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4조 정도 되는 거예요. 미국이 20조 된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구매력, purchase power parity라는 소위 돈 가치를 놓고 보면 이미 2013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이겼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된다면 이게 미국이 중국한테 큰 소리 치기가 어렵죠. 게다가 그런 돈, 벌어들인 돈 이런 것들을 어디에 투자해요? 국방력에 투자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은 전 세계 군사비의 55%를 혼자 지출합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갖기 이전에 전 세계 26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있었는데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12개의 항공모함 전단을 혼자 운영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해상, 운송 이런 거 다 방어하면서 무역 질서를 잘 만들고 거기서 생긴 피를 달러로 저축하라는
미국의 금융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아주 계획된 포진이 있죠. 여기에 중국이 도전한 겁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2025년까지 4개를 꾸리겠다. 지금 이미 2개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함정들, 잠수함들을 제작해서 미국이 볼 때는 미국한테 덤비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미국이 어떻게 탈피하느냐. 근데 여기에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결국 한 게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거였습니다. 갈등 구조가 있지만 그래도 협력을 하는 게 낫다. 이거였는데 트럼프는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칼을 뽑았으면 찔러야 된다. 그게 바로 이 트럼프의 대중인식으로 나타나는데요. 트럼프가 2017년 1월 10일에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국가를 운영해 보니까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 전략이 필요한데 대개 한 1, 2년 있다가 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놓는데 이미 준비가 돼 있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에 안보 전략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네 나라를 수정주의 국가로서 미국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입니다. 이미 뭐 중국을 견제하죠. 그런데 2020년 5월 21일 얼마 안 됐죠? 이때 트럼프가 다시 전략보고서를 내놓는데 이번 전략보고서의 제목은 대중국 전략보고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같이 하지 못할 나라다. 중국의 경제는 약탈 경제다. 남의 나라 경제를 붕괴시키는 경제다.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시진핑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지도자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프레지던트라는 말을 없앴어요. 우리는 뭐 시진핑 국가주석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 총서기 신분이라는 거죠. 중국 공산당 총서기 신분이니까 당신은 당의 대장이지 국가의 대장이 아니다. 폼페이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세크레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너럴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을 낮추는 거죠. 상대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중국의 부상을 어쨌든 확실히 제어하겠다는 의지고 특히 시진핑 들어서 확대되고 있는 대외 확장 전략에 대해서 분명한 소위 견제를 강화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글은 이제 미중 관계가, 중미 관계가 어떻게 흘러왔나를 이제 중국적 개념에서 쓴 건데요. 사실 마오쩌둥은 미국을 두려워했습니다. 워낙 차이가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공미라고 그러죠. 미국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했는데 국가 목표 개념으로 보면 미국 같은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미국같이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때 나타난 게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은 결국 미국한테 배울 건 배우면서 미국이 짜놓은 체제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먹고 살 일이 생긴다. 그래서 미국을 배우려고 합니다. 항미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이제 장저민이나 호진타오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시진핑은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게 힘이 생겼는데 이제 미국을 한번 극복해보자.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중미 간에는 크게 4T가 있다고 그래요. T자 붙은 거 4개. 트레이드. 항상 미국이 무역 적자죠. 그 다음에 티벳. 인권 문제입니다.天安문, 천안문 사태. 그죠? 강제 진압을 했지 않습니까? 민주. 또 하나가 대만, 타이완 문제입니다. 이 4T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미중 간의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T가 10가지가 됐다. 기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양한 형태의 갈등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미중 간의 갈등은 분야와 폭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퍼질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 관해서 써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1대1로를 둘러싸고 1대1로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이게 충돌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 태평양 전략. 최근에는 쿼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결국 중국이 서진하려고 하는데 그 길목들을 차단하는 거죠. 인도,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일본 이렇게 연합을 해서 이 중국을 방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어를 해야 중국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미국과 이걸 뚫고 나가야 세계적 국가가 된다는 중국.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이게 이제 남중국해 바다인데 이 빨간 선으로 된 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이 주장하는 영유권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남진하에 그래서 여기는 공해라고 배웠는데 여기가 자기네 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노란 색깔로 보이는 선은 베트남이 주장하는 자기네 영해입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는 하늘색 비슷하게 녹색으로 보이는 거는 필리핀이 주장하는 자기네 영해예요. 이거 싸울 수밖에 없죠. 다 겹치는 건데. 그런데 중국이요. 여기 7개 무인도 이렇게 산호초를 매립해 갖고 이렇게 섬을 만듭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하면 자연수가 나와야 섬입니다. 섬이라고 우리가 아일랜드라고 부르려면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자연수가 나오는 섬은 인간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수역 200캐리를 부여합니다. 근데 그냥 암초도 있을 수 있잖아요. 물 안 나오는. 거기는 물이 안 나오면은 섬으로 간주를 안 하죠. 락이라고 그러죠. 그냥 암초, 바위. 그거는 그래도 영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영해 12L이가 인정이 돼요. 그걸 둘러싸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전에는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커지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을 짜는데 이건 놀랍게도 아베가 만든 겁니다. 원래 2007년에. 일본은 아시아에서 중국과 경쟁하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보니까 중국 견제하는데 저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앞에다가 뉴자를 붙입니다. New Indo-Pacific Strategy. 그러다가 지금은 뉴자 빼고 그냥 인도-퍼시픽 전략 이렇게 중국이 하는 거죠. 미국이 하는 겁니다. 미국은 인도-퍼시픽 전략에 한국도 들어오라고 그러고요. 또 중국은 1대1로 전략에 또 한국을 들어오라고 그래요. 전략적 가치는 높아졌는데 이게 섣불리 어디 간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게 이런 구조 때문에 이걸 뚫고 나오려는 중국과 막으려는 미국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태평양이 뻥 뚫려버리면 괌 하와이까지 다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 나오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이런 거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애초에는 중국이 만든 건데 지금은 미국이 이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저지선이 된 거고 중국은 뚫고 나가려는 저지선이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남중국해를 둘러싼 각축이 대단합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 대목에서 그러면 이게 끝날 거냐, 안 끝날 거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본 인식을,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미국의 행정부로서 대중국 압박 전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야, 트럼프는 공화당인데 민주당 인사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일반 국민들한테도 상당한 동의를 얻은 내용들이에요. 자, 중국은 훔친 기술,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 제대로 피를 안 주고 얻은 기술, 그 다음에 강제로 이전받은 기술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환율을 조작하고 비관세 장벽 같은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을 통해서 제품을 수출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일자리는 강탈당했고 미국의 제조업은 붕괴됐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쓰기 때문에 국제 무역 질서도 파괴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형태의 이런 국제 무역 체제 또는 발전 전략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그 진짜 속내는 뭐예요?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에 이 힘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는 거죠.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는 크게 달러 패권입니다.
모든 국가는 외환 보유고 이러면서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야 안전 자산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또 하나가 해상 군사력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군사 국방비의 55%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해상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생기면 뭐 7함대가 간다, 6함대가 간다, 무슨 로널드 레이건 함이 온다, 조지 워싱턴 호가 온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기동력을 가지고 세계 각지를 다 움직입니다. 이런 주도 질서에 인민폐 국제화, 그 다음에 해상군사력, 여기도 중국이 항공모함을 2025년까지 4개 전단을 꾸리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훔친 기술이든 해킹한 기술이든 무슨 기술인지는 모르지만 IT 기술을 가지고 사이버 안보를 또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미국이 이대로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역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의 질서에 군사적이나 이런 걸로 도전하는 중국을 막으려면 거꾸로 가보면 돈을 못 벌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공정 무역, 훔친 기술로 만든 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 거예요. 그게 무역 전쟁입니다. 무역 전쟁. 그러니까 1단계는 통상 갈등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2단계가 여러분 잘 아시는 화웨이를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 5G. 아니, 이 세계적 기술을 중국이 가지고 좌지우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합니다. 뭐 화웨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도 다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그 원천 기술, 그 다음에 반도체 제조 장비는 미국에서 다 수입해서 씁니다. 화웨이를 어떻게 제재하는 거예요? 화웨이의 물건을 팔려는 업체는 자신의 제품이 미국에서 만드는 장비가 미국에서 온 거라면 미 상무부나 국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반도체 장비,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장비가 장비를 우리가 만든 건 아니잖아요. 장비는 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제 가지고 우리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 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무슨 웨이퍼 8인치 웨이퍼 어쩌고저쩌고 무슨 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웨이로 들어가는 모든 반도체 줄을 끊어버린 거죠. 그게 바로 기술을 더 이상 중국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다. 불공정 관행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보조금, 환율. 보조금을 줘서 물건값을 떨어뜨리고 환율을 조작하고 이런 걸 통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격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국가 대 국가의 경쟁의 마지막 단계는 힘입니다. 군사력.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군사력.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시스템이 다르죠.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고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죠. 그래서 이념 갈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 자유, 개방, 인권 이런 걸 미국이 강조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제도, 공산당 통치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트럼프로 대표되는 아메리카 퍼스트,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꿈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전방위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틱톡 금지한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 기업이 결국 인수를 했는데 틱톡을 쓰는 미국 네티즌이 1억 6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가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중국 IT의 그림자를 완전히 제거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하면서 틱톡을 본보기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 총영사관 폐쇄, 유학생 추방 온갖 것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중 간의 갈등, 특히 미국의 압박은 끝나지 않을 거다. 이제 얼마 있으면 미국 대선이 있는데 누가 되더라도 이 구조는 안 변하죠. 왜? 하나는 미국의 이익입니다. 그죠?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게 무역 분쟁인데 본질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구적 차원의 패권 전쟁 전초전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도전자에 반열해서 탈락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 분쟁도 보면 타결이 가능한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너희한테 맨날 무역 적자니까 우리 거 많이 사줘라. 그건 가능하죠. 중국이 많이 사면 되니까. 그런데 기술 이전, 금지 조항, 지재권 보호해라. 이런 것도 뭐 우리가 법원 만들고 심사기구 만들어서 하겠다. 뭐 서비스 금융시장 적절하게 개방하겠다. 이것도 협상이 가능해요. 그런데 너희 발전하지 마.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주로 이제 하이테크 기술을 발전하는 건데. 그거 하지 마. 이건 중국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크게 금방 지적했다시피 미중 갈등은 무역으로 시작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기술 패권, 금융 환율, 가치 여기까지 쭉 가는 가운데 지금 1월 14일 날 타결된 1차 무역 협상은 큰 4가지 카테고리의 제일 앞에 3가지 카테고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어떻게 될 거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죠. 미중 무역 협상은 타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충돌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제가 그런 관점에서 쓴 게 바로 이 칼럼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설명드린 기술 패권 전쟁. 기술 패권을 왜 저지하려고 그래요? IT, 특히 AI 시대는 딥러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기술이 원래는 이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게 막 결합이 되면서 원래 기술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IT 패권이라든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세 이런 것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술 굴기의 상징을 무력화하는 대상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라는 회사는 여기 여러분들 도표에서 보듯이 2010년부터 미국이 주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렌정페이라는 사람이 인민해방군 출신이고 지금 이사회 공의장이 공안 출신이에요. 이게 민간 기업인데 되게 이상하죠? 그리고 시장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화웨이의 상당 부분 소위 연구원들, 엔지니어들이 인민해방군 엔지니어를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술을 훔쳐다가 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싸운다. 무역 패권 다음에는 이제 환율, 금융 이런 거 갖고 움직이죠. 자, 여기에 아까 대만 문제 얘기했죠. 홍콩 문제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또 촉발이 됩니다.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 수교하는 모든 국가는 대만과 단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다. 이게 이제 중국의 주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과 수교하려고 자유중국이라고 불렸던 대만과 단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단교를 했으면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경제교류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총통이라고 그러죠. 대통령한테 전화를 겁니다. 중국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37년 만에 전화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무기도 팔고 너희가 중요한 거점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대만은 미국에 떠있는 항공모함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대만의 총통은 반중 정서를 가지고 있고 대만 독립 성향을 가지고 있는 민진당의 차이잉원이라는 대통령, 여성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압박하는 데는 좋은 무기죠. 그래서 대만을 지원합니다. 또 하나, 홍콩 보안법 사태가 있었죠. 홍콩 보안법 사태. 원래 일국양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가 조체제를 1997년 홍콩이 중국에 귀속되면서 기존의 50년간 원래 홍콩의 생활 방식과 제도를 쓰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송환법 만들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직접 나서서 보안법 만들어야겠다.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입니다. 미안해서 아마 그냥 반대 하나 정도 한 것 같아요. 이제는 홍콩에서 시위를 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종신형까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홍콩에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으로 데려가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국양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한국가 두 체제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은 홍콩 방식대로 원래 사는 거예요. 그 중에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게 있는데 고도의 자치권의 핵심이 홍콩의 우리로 치면 대법원 같은 종심 법원의 판결이 최우선인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내용이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이 되는데 이 반환 협상을 84년도에 합니다. 해서 91년도에 중국이 홍콩 기본법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홍콩 일국양제 하지만 홍콩 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은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가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 보안법 만들으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국양제도 잘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등소평 때는 앞으로 우리 다른 선생님이 홍콩 문제나 대만 문제를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복잡하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국가가 먼저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으니까 홍콩이 있는 거지 어떻게 제도가 병존하는 게 먼저냐. 일국양제, 일국과 양제가 병존하는 게 아니고 일국이 있어서 양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일국이 바로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중국이 밀어붙인다. 그리고 결국 뭐 200만 명, 100만 명이 데모했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데모도 잘 안 하지만 시위에도 200명, 300명 단위예요. 그만큼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콩 보안법 사태도 그 안에 숨어 있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미중 관계가 금방 해결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신냉전 시대가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총칼 가지고 싸우는 걸 우리가 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hot war. 그런데 이거는 cold war입니다. 그런데 new cold war예요. 사실은 미국과 소련처럼 군사적으로 강력한 대치를 할 만큼 중국의 군사력이 아직 미국에는 못 가 있어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문화력 여기서 분명히 차이가 나죠. 그러나 그냥 놔두면 미국에 버금갈 거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무제한적 개입주의를 택한 겁니다. 오바마는 제한적 개입주의. 이 부분은 협력하고 이 부분은 갈등한다 이런 건데 무제한적 개입주의를 택하고 특히 그 코로나 발언설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 미국의 대중국 그 비호감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죠. 근데 꼭 또 중국이 약간 얄미운 짓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 이런 데가 코로나가 재창궐 하고 있는데 우리 코로나 끝났어 그러고 표창대회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국가에서 보면 기가 막히죠. BTS가 중국 얘기 하나도 안 꺼냈는데 BTS를 비판합니다. 이런 소위 그 빗나간 왜곡된 이런 집단주의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게 세계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패턴은 무역, 뭐 기술 이런 걸 다 지나서 가치로까지 싸움이 왔다. 그러면 이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치, 민주, 인권, 개방, 자유 이런 건데 중국은 그거하고 지금 사회주의 제도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사족처럼 한마디 말씀드리면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움직인다고 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작전을 짜야 되는 거죠.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진보 정권 이러면서 이게 대외적으로 원보이스를 못 냅니다. 지금이라도 원칙을 분명히 정해서 예를 들어서 경제는 기업이 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고 안보 이런 거 나오면 북한 핵위협이 있는 한 우리가 방법이 없다 얘기할 수 있어야죠. 사안별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매우 정교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한국은 전략적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전략적으로 쟤네는 저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 돼 라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스탠스를 정확히 잡는 게 중요하다. 미중 갈등은 그래서 끝나기 어렵다. 이 상황이라면 한국은 가운데서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박쥐의 삶을 택할 게 아니고 분명하게 우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우리의 노선을 가는 방식을 지금이라도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쟁력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또 정치적으로는 그만한 이 소위 외교력, 교섭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끌고 나가지 않으면 미중사회에서 굉장히 어렵다. 앞으로도 어려울 거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누가 와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어려운 거라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을 천명하고 그 방식대로 나가면서 설득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왜? 갑자기 변할 수 있는 상황은 없고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더 이상 변수가 아니고 상수다라는 생각을 갖고 전략, 기업은 기업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